저는 윤태수입니다. 올해 64시죠. 40년 동안 이 시계 수리점을 지켜왔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7시에 문을 닫았어요. 손님들이 들고 오는 낡은 시계를 보며 그들의 추억을 듣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어떤 시계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고 어떤 시계엔 첫사랑의 기억이 새겨져 있었죠. 저는 그 시계들을 고치면서 사람들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가게는 제 아버지가 시작하신 곳이었어요. 25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지금까지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게 입구에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문, 세월이 쌓인 작업대, 모든 게 제 삶의 일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에 한 장의 서류가 꽂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재개발 통보서였죠. 한 달 안에 가게를 비우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난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한 달 안에 비워주세요. 보상금은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장님, 4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죄송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0년이란 세월이 한 장의 종이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때 묻은 작업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구함, 벽에 걸린 낡은 벽시계. 구석구석 제 인생이 스며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수리했던 회중시계, 첫 손님이 맡겼던 손목시계, 결혼기념일에 아내가 선물했던 괴종시계. 모든 게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걸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아내와는 5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어요.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받았고 그 빚이 점점 불어났죠. 아내는 제게 가게를 접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이 가게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결국 그 고집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연히 본 문자 메시지 한 통.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죠. 당신은 시계만 보고 살았어요. 나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서류상으론 아직 부부지만 실제로는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죠. 이혼 서류만 남았지만 저는 그걸 차마 쓸 수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끈까지 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요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가게도 아내도 미래도 없는 인생. 그게 64살 윤태수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박만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수는 저와 같은 나이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가끔 소주 한잔하며 속내를 나누는 사이였죠. 야, 태수야. 너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던데 나랑 어디 좀 다녀올래? 어디? 그냥 아무 데나. 묻지마 관광이라고 들어봤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버스 타고 떠나는 거야. 인생 뭐 있냐? 그냥 한번 가보는 거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알았어.
가보지 뭐. 그래, 내일 아침 9시까지 터미널로 나와. 내가 예약해 놓을게.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묻지마 관광버스에 몸을 싣게 됐습니다. 출발 당일 버스 정류장에서 만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겼어요. 오늘은 그냥 다 잊고 즐기자고. 어차피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 고맙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이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죠. 익숙한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앞좌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수 씨께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모두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옆자리의 만수도 눈을 감고 졸고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어보니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경주 도착 후 불국사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누가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누군가 날 기다리는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버스는 이미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르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옛날에 알던 사람인가? 아니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아내가 보낸 건 아닐까? 아니면 가게 손님 중 한 명일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장난일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저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어요. 누구는 졸고, 누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또 누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일상을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 만수는 옆자리에서 벌써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출발하자마자 잠들다니 참 대단한 친구죠.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수가 없었어요. 주머니 속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손을 넣어 봉투를 만져봤습니다. 그냥 평범한 백색 봉투였어요. 특별한 건 없었죠. 하지만 그 안에 적힌 글씨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수 씨께, 그리고 그 한 줄, 경주 도착 후 불국사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쓴 걸까요? 필체를 보면 여성 같았습니다. 동그스름하고 정갈한 글씨체였어요. 하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았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글씨를 쓰는 사람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혹시 아내일까요? 아니에요. 아내의 글씨는 이것보다 더 각졌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제가 이 버스를 탄다는 걸 알 리가 없죠. 연락도 끊긴 지 오래인데. 그럼 가게 손님 중 한 명일까요? 가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시계 맡기고 찾아가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앞좌석의 할머니는 귤을 까먹고 계셨고 뒷좌석의 아저씨는 신문을 읽고 있었죠. 모두가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제가 무슨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누가 저를 감시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우연일 겁니다.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작은 선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뜻했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천천히 읽어봤어요. 경주 도착 후 불국사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기다린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저를 기다리는 걸까요? 궁금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떡하죠?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또 다른 마음도 있었습니다. 혹시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같은 거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나이로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멈췄습니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여러분, 20분간 휴식 시간입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간식도 사드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만수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야, 태수야. 화장실 갔다 올까? 응, 그래. 저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만수를 따라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여행 온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부러웠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여행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어요.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만수가 호두과자 봉지를 들고 왔어요. 야, 이거 먹어봐. 여기 호두과자 맛있다더라. 그래, 고맙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과자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만수가 물었죠. 근데 너 왜 이렇게 멍해 있어? 무슨 생각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봉투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만수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장난이라고 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고 할 겁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버스에서 좀 자. 경주까지 아직 멀었어. 응.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자 만수는 또 눈을 감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국사 앞에서 기다린다. 그 사람은 정말 거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장난이었을까요? 만약 정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풍경이 변했어요.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작은 마을들이 나타났죠. 논밭이 펼쳐지고 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가이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곧 경주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코스는 불국사입니다. 약 2시간 정도 자유관람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점심은 각자 드시고 오후 2시까지 주차장으로 모여주세요. 불국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바로 그곳이었어요. 저는 주머니 속 봉투를 다시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왜 저를 불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수가 말했죠.
야, 빨리 내려. 우리 사진 좀 찍자. 응, 알았어.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불국사 입구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국사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오는 꽃잎들이 참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불국사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주변엔 수많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 연인들, 단체 관광객들. 누가 저를 기다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만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야, 태수야.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자. 배경 좋다. 응, 그래. 우리는 대웅전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그때였습니다. 혹시 길 모르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흰 바람막이를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나이는 60 정도로 보였고 짧은 머리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 절은 처음이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네요. 경주는 처음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은 밝게 웃으며 앞장섰습니다. 그럼 제가 좋은 곳들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정미라라고 해요. 저는 윤태수입니다. 제 이름을 말하는 순간 미라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으며 말했죠. 반갑습니다. 태수 씨. 우리는 함께 불국사를 둘러봤습니다. 미라는 이곳저곳을 안내하며 설명해 줬어요. 다보탑과 석가탑의 의미, 청운교와 백운교의 상징, 마치 전문 가이드처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가끔 와요. 마음이 복잡할 때 이곳에 오면 편안해지거든요. 미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어요. 그게 왠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어느새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아마 혼자 구경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미라와 단둘이 걷게 됐죠. 태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시계 수리점을 운영했습니다. 아, 했었죠. 이제 곧 가게를 접어야 해서요. 그러시군요. 힘드셨겠어요. 미라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끝나니까 허전하네요. 그럼 이번 여행이 더 의미 있겠네요. 새로운 시작 전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런 게 제게도 있을까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날렸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그렇죠. 매년 봐도 질리지 않아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태수 씨, 우리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하달까요? 그쵸?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태수 씨, 우리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하달까요? 그쵸?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태수 씨, 우리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서울에 사세요? 네, 서울입니다. 저도요. 그럼 어디선가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미라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문득 주머니 속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봉투를 놓은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죠. 미라는 그냥 친절한 사람일 뿐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오후 2시가 다 됐어요. 버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네, 좋은 여행 되세요. 태수 씨. 미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버스로 향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미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버스는 경주 시내의 한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가이드가 말했죠. 오늘은 여기서 묵으실 겁니다. 저녁은 자유 식사고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방에 짐을 풀고 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만수와 함께 근처 포장마차로 갔어요. 경주 시내의 작은 포장마차였는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어묵과 소주를 시켰어요. 따뜻한 어묵 국물이 몸을 녹여줬습니다. 야, 오늘 재밌었지? 만수가 말했습니다. 응, 좋았어. 근데 너 오늘 왜 그렇게 두리번거렸어? 누구 찾았어? 아니, 그냥 말을 하려던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어머, 태수 씨? 뒤를 돌아보니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라 씨? 여기 웬일이세요? 저도 저녁 먹으러 왔어요. 우연이네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하지만 미라의 얼굴엔 진심 어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같이 앉으시겠어요? 만수가 자리를 권했고 미라는 고맙다며 앉았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라는 혼자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죠. 저도 비슷해요. 요즘 인생이 꼬여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이 꼬일 때도 있죠. 하지만 언젠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새 소주병이 비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미라가 일어서며 말했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미라 씨도요. 미라가 떠나고 저는 만수와 함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우니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봉투의 글씨, 미라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하루 함께한 시간들. 모든 게 우연치곤 너무 완벽했습니다. 설마 미라가 봉투를 놓은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의심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스는 첨성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을 생각했어요. 미라와의 우연한 만남, 포장마차에서 나눈 대화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첨성대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저도 만수와 함께 내렸죠. 그런데 입구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라였습니다. 태수 씨, 여기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라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미라 씨? 어떻게 여기에? 저도 오늘 이쪽 코스 돌아요.
또 만나네요. 미라가 밝게 웃었습니다. 우연치곤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기뻤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라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만수가 저를 툭 쳤습니다. 야, 너 저 누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먼저 걸어갔어요. 저는 미라와 함께 첨성대를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석탑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어요. 미라가 설명했죠. 이게 신라시대 천문대예요. 하늘을 관측하던 곳이죠. 신기하네요. 옛날 사람들도 별을 봤구나. 그럼요. 사람은 언제나 하늘을 보며 꿈을 꿨어요. 우리는 첨성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라가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미라도 사진을 찍자고 했죠. 저도 한 장 찍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미라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웃는 모습이 밝았어요. 셔터를 누르는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후에는 안압지로 갔습니다. 넓은 연못과 정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이 제일 아름다워요. 노을이 연못에 비치면 더 멋있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고 연못 위로 물결이 일었어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결혼하셨어요? 미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서류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5년째 별거 중이에요. 힘드셨겠네요. 이젠 괜찮습니다.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미라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전화를 받는 미라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전화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미라는 종종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매번 자리를 비웠죠. 잠시만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그 횟수가 늘어나니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미라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경주 한옥마을을 걷고 있었어요. 미라가 또 전화를 받으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죠. 저는 기념품 가게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게 뒤편에서였습니다. 네, 오늘은 곧 끝나요.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어요. 그 사람은 생각보다 순진하네요. 쉽게 믿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순진하다고? 설마 저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오해하는 거겠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기다렸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조금 피곤해서요. 그럼 오늘은 일찍 쉬세요.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생각보다 순진하네요. 쉽게 믿어요. 혹시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봉투도 미라가 놓은 걸까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을까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라를 조금씩 관찰했습니다. 말투, 행동, 표정, 모든 걸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따뜻했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전화를 받을 때만 표정이 굳어졌을 뿐이었죠. 내가 오해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의심의 그림자가 짙어졌어요. 미라의 미소를 볼 때마다 그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순진하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미라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저를 속이는 거라면 어떡하죠? 그리고 만약 제가 오해한 거라면 미라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을 뿐이었죠. 마지막 날 저녁 미라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 서울 가서도 연락해요.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정말로 다시 만나도 될까?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미라와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처음엔 그 문자들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경주에서 들었던 그 통화 내용이 자꾸 떠올랐죠. 생각보다 순진하네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뒤 미라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태수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해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약속 장소는 홍대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오늘은 물어봐야겠어. 그 전화 통화 말이야. 그런데 미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약속 장소를 바꿔도 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장소를 바꾸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강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요.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어요. 미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죠. 뭐지? 무슨 일이 있나? 불안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장소를 바꾸거나 시간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했어요. 그리고 미라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수 씨, 혹시 카페 말고 조용한 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보면 안 돼요. 제가 설명하기 좀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 말들이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누가 보면 안 된다니? 뭘 숨기는 거지?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 씨, 미안해요. 오늘 약속을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 잠깐 들러야 해서요. 다음에 꼭 만나요. 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정기 검진이에요.
걱정 마세요. 미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간다고 했지. 어느 병원이라고 했더라? 미라는 병원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에 문자로 주소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져서 그 주소를 찾았어요. 강남구 청담동. 그곳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고민 끝에 저는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의심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오해한 건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사람들로 붐볐죠. 저는 입구 근처에서 서성였습니다. 미라를 찾으려고요. 한참을 기다렸을까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저는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미라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중년 남자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미라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경주에서 저를 보며 웃던 것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왜 미라가 저 사람 손을 잡고 있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라와 그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착각이겠지.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가? 경주에서 만난 것도, 따뜻했던 그 말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였습니다. 태수 씨, 병원 일 끝났어요. 오늘은 너무 늦어서 다음에 봐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 저를 보며 웃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뒤섞였어요. 저 남자는 누구지? 남편인가? 아니면 애인인가? 그럼 나는 뭐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라가 남자의 손을 잡고 웃던 모습. 그날 이후 제 눈앞에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에게서 문자가 왔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라의 연락은 계속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계속 아팠어요. 일주일 뒤 미라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태수 씨,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라 씨, 이제 그만 만나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 정리에 몰두했어요. 4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게 미라 생각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앞으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어요. 뜯어보니 이혼 소송 관련 서류였습니다.
아내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서류에는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재훈 변호사. 그리고 며칠 뒤 법률 상담을 위해 사무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약속 날짜가 됐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향했어요. 높은 빌딩 안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고 기다렸죠. 잠시 후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병원 앞에서 미라와 손을 잡고 있던 바로 그 남자. 정장을 입고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며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사람이 아내의 변호사라고? 그럼 미라랑은 무슨 관계지? 김재훈 변호사는 자리에 앉으라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윤태수 씨, 이혼 소송건으로 오셨죠? 먼저 재산 분할 문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병원 앞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혹시 정미라라는 분 아십니까? 김재훈 변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병원 앞에서 봤습니다. 변호사님이랑 함께 계시던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재훈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계셨군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김재훈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라 씨는 제 동거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동거인이요? 네. 함께 산 지 2년 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경주에서 저를 만난 건 김재훈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윤태수 씨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단 말입니까? 불국사에서 만난 것도 함께한 시간도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까? 태수 씨, 진정하세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를 가지고 논 겁니까? 제 감정을 이용한 겁니까? 김재훈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빌딩을 나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미라였습니다. 태수 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떻게 여길? 재훈 오빠한테 연락받았어요. 모든 걸 아셨다고. 미라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설명 좀 들어주세요.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거짓이었잖아요. 아니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재훈 오빠가 부탁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 일을 돕는 게 제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주로 갔습니다. 태수 씨를 만나서 정보를 얻으려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처음엔 일이었지만 나중엔 진심이 됐어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렸어요.
믿어달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경주에서 함께했던 시간들, 노을을 보며 나눴던 대화들, 그건 다 진심이었어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숨겼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태수 씨가 저를 떠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잔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럼 불국사에서부터 다 계산된 거였단 말입니까? 봉투도 당신이 놓은 거고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놓았어요. 태수 씨를 불러내기 위해서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땐 나도 내 마음이 이럴 줄 몰랐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라 씨, 이제 그만 만나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태수 씨, 미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 설렜던 감정, 행복했던 시간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미라의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죠. 가게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시계를 고치고 물건을 정리하고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를 가지고 논 거야? 내 감정을 이용한 거잖아.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보다는 나았어요. 그러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당하다니.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건 미련이었습니다. 미라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불국사에서 웃던 얼굴, 안압지 노을을 보며 나눴던 대화, 포장마차에서 마셨던 따뜻한 어묵 국물. 그 순간들이 정말로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야, 거짓이었어. 다 계산된 거였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됐고 열흘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가게에만 있었습니다. 만수가 찾아왔어요. 야, 태수야.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미안해. 좀 혼자 있고 싶었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만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하지 마. 나한테까지 숨기냐? 만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만수야,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뭘까?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이야. 순진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가?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태수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사람을 믿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다만 상처받을 위험이 있을 뿐이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경주에서 만난 그 누나 이야기야?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거짓이었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고. 뭐? 만수가 놀란 표로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사와의 만남, 미라가 동거인이라는 사실, 제 재산을 노린 접근이었다는 것까지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미안해, 태수야. 내가 묻지마 관광 가자고 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정미라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찢어버릴까요? 아니면 읽어볼까요? 결국 뜯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태수 씨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처음엔 부탁을 받고 다가갔어요. 재혼 오빠가 태수 씨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싶어 했고, 저는 그걸 도와주기로 했죠. 묻지마 관광버스에 봉투를 놓은 것도, 불국사에서 우연을 가장한 것도 전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를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태수 씨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대화, 순수한 눈빛, 그 모든 게 저를 괴롭게 했어요. 거짓말이 괴로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태수 씨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태수 씨가 저를 떠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불국사에서의 하루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첨성대에서 함께 웃던 순간도 안압지. 노을을 보며 나눴던 대화도,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어묵을 먹던 그 시간도 전부 진심이었습니다. 태수 씨를 사랑했어요. 아니,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은 돌이킬 수 없죠. 태수 씨를 속였고, 이용했고,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것만은 믿어주세요. 태수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태수 씨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미안해요, 태수 씨. 그리고 고마웠어요. 정미라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며요. 미라의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이것마저 거짓일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믿었던 건 사랑이었지만 제게 남은 건 상처뿐이라는 것.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있었죠. 계절은 변하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 경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해야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분노와 미련 사이에서, 배신과 용서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40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이혼 소송도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정리됐어요. 가게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니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어느 가을날 문득 경주가 생각났습니다. 벚꽃이 날리던 그곳, 미라를 처음 만났던 불국사. 저는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도 없었어요.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하니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봄의 벚꽃만큼이나 아름다웠어요.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몇 달 전 그날처럼 천천히 걸었죠.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 있었어요. 벚꽃 대신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 미라와 함께 앉았던 바로 그 벤치였어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미라의 목소리, 웃음소리, 따뜻했던 손길,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여기서 또 뵙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짧아진 머리, 예전보다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고요했어요. 평온해 보였습니다. 미라 씨, 앉아도 될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경주가 좋아서요. 미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오세요? 가끔요. 마음이 복잡할 때 이곳에 와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단풍잎이 우리 앞을 지나갔어요. 태수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가게는 정리했고 이혼도 끝났어요. 힘드셨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서울을 떠났어요. 재훈 오빠랑도 헤어졌고요. 그 말에 저는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 씨한테 한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매일 밤 자책했고 결국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참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도 이랬어요. 안압지에서 노을을 봤죠.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다 기억해요. 모든 순간을요. 미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태수 씨, 그날의 일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태수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나도요. 비록 아팠지만 당신 덕분에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라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미라가 고맙다며 받았죠.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제 말에 미라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정말요? 네. 오래전에요.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편지를 읽으면서 알았어요. 당신도 아팠다는 걸요. 미라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노을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들었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린 너무 많이 부서졌어요. 알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미라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라가 저를 쳐다봤어요. 친구요? 네. 가끔 연락하고 이렇게 경주에서 만나서 노을을 보는 친구요. 미라가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우리는 노을이 완전히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바람이 불었고 단풍잎이 날렸습니다. 절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함께 절을 나왔습니다. 입구에서 헤어졌죠. 태수 씨, 오늘 고마웠어요. 저도요, 미라 씨.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이 멀어져 갔어요.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진심은 결국 흔적을 남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와의 시간은 아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의 흔적은 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기차는 계속 달렸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